박진석의 사망 소식이 뉴스로 터진 그날 밤, 고성이가 거울 앞에서 웃었는데요. 그 웃음을 본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박진석 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진석이 급성 심장마비로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회사는 검은 리본을 달았고 임원들은 조문객 명단을 정리했으며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비보를 반복해서 읊었습니다. 박성재는 장례식장 한쪽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고 이지혁은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억지로 숨긴 채 조문객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은호는 검은 옷을 입고도 얼굴이 창백했고 정순이는 울다가 숨이 넘어갈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의 눈을 피한 채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인 고성이는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긴 울었는데요. 그 울음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언제 울어야 동정이 모이고 언제 고개를 들어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지 고성이는 그 타이밍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보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도 힘들겠지라고 속아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등본 모모 칸에서 고성이 이름을 봐버린 사람이니까요. 그 이후로 박성재는 고성이의 눈물에서 감정이 아니라 기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이 바로 아침 착즙 주스였습니다. 고성이가 매일 아침 갈아주던 그 주스는 박진석이 쓰러지기 전에도 늘 논란이 있었는데요. 건강 챙긴다는 말로 박진석의 식단과 약을 통제하고 주치의를 바꾸고 기록에 손대는 듯한 움직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우진은 그걸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겨진 삶을 살아왔고 숨겨진 사람은 작은 이상함을 더 빨리 알아차립니다. 고성이가 주스를 내밀 때 박진석 얼굴이 아니라 잔의 양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 재료를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는 고집, 주방 출입을 제한하는 과도한 통제. 우진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관리라고요. 우진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지은호에게 먼저 말했었는데요. 은호야, 나 요즘 주스가 이상해. 지은호는 잠깐 침묵하다가 너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그 한마디로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받고 말이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고성이의 엄마 가면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래서 지은호와 한우진은 아주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폭로하면 고성이는 울고 빠져나갈 거고 박진석은 분노하다가도 증거 없으면 되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강하지만 동시에 체면과 회사, 가족을 함께 묶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움직이려면 확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와 한우진은 잔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음처럼 보이게 만들자. 말이 무섭죠. 그런데 이건 박진석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고성이가 죽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덫이었습니다. 고성이가 확신하는 순간 고성이는 방심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실수합니다. 실수하는 순간 본색이 나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인생을 관찰하며 그 법칙을 뼈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쓰러지던 날 계획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박진석은 위태로웠습니다. 정말로 심장이 멎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 지은호가 알고 있던 병원의 조용한 라인을 통해 해독 처치가 들어갔습니다. 기록은 남지 않는 방식으로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록이 남는 순간 고성이는 기록을 만질 겁니다. 그래서 지은호와 한우진은 살려놓고 죽인 것처럼 꾸미는 극단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울면서도 말했어요. 우진아, 이거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우진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끝내야지. 안 그러면 은호 내가 끝나. 박진석은 살아났습니다. 단, 세상에는 죽은 걸로 남았고요. 이게 첫 번째 큰 반전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고성이가 박진석의 죽음을 확신하자마자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병원 복도에서 울다가도 사람이 없는 공간에 들어가면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어깨를 펴고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통화에서 고성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불편한 돌덩이 하나 치웠네. 그 말이 전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마련해둔 아주 오래된 방식으로요. 고성이는 스스로 덫에 들어온 겁니다. 고성이는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임원들을 만나고 박진석 명의의 계좌를 확인하고 박진석이 숨겨둔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특히 박성재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쑤시고 다니며 난리를 쳤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너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성재가 요즘 정신이 불안정하다. 이 프레임이 무서운 이유는 박성재가 진실을 말하면 충격으로 인한 망상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박성재를 망가뜨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걸 느끼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떠올릴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지은호가 평생 괜찮다라고 말하며 버텨온 이유가 고성이의 버림 때문이었다면 박성재는 자신이 지금까지 고성이 편에 서서 웃어줬던 시간이 지은호를 2번 찌른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합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대답합니다. 지혁 선배, 지금은 듣지 않을게요. 저도 해야 할 게 있어요. 박성재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너 혼자 하지 마. 지은호가 아주 작게 말합니다. 혼자 아니에요. 우진이랑 같이 해요. 박성재는 우진이라는 이름에서 무언가가 딱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우진. 고성이가 별장에 숨겨두고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돌본다는 그 숨겨진 아이. 그 아이가 지은호의 쌍둥이. 박성재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모든 비밀이 단순히 엄마의 악행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묶는 설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성이는 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만든 구조 안에는 이지혁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정보와의 결혼 제안을 수락한 상태였고 결혼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현실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지혁은 사실판을 흔들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쓰고 있었어요. 고성이의 시선을 결혼으로 돌리고 그 틈에 우진과 은호를 빼내려는 계산. 그런데 문제는 이지혁의 몸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가끔 가슴을 움켜쥐었고 숨이 차오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성재가 한 번은 이지혁을 붙잡고 말했었죠. 지혁아, 너 진짜 괜찮아? 이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지.
내가 멈추면 고성이가 움직여. 이지혁의 그 말이 현실이 됩니다. 박진석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진 순간 고성이는 더 빨리 움직였고 이지혁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요. 이지혁은 자신이 악녀를 막으려고 결혼까지 걸었는데 그 악녀가 결국 박진석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동시에 지은호를 떠올리면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를 좋아하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계속 지은호 주변에 일이 터지는 게 자기 탓처럼 느껴졌거든요. 한편 박영란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원래 우아하고 차분한 사람이지만 엄마에게 맞고 나와서부터는 차분함이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박영란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엄마가 이긴다는 걸 아니까요. 박영란은 대신 결심합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 박영란은 고성이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집안의 흐름을 읽고 무엇보다 엄마의 습관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고성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사를 쓰는지,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박영란은 그걸 다 배워서 그 기술을 거꾸로 엄마에게 겨누려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반전인데요. 고성이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기술을 딸 박영라가 그대로 복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변수, 이수빈이 들어옵니다. 이수빈은 계산이 빠르고 결혼 조건을 중요하게 보지만 정작 진짜 위기 앞에서는 가족과 사람을 선택하는 타입입니다. 이수빈은 처음에 이 판을 상속 전쟁으로만 보다가 박진석의 죽음 소식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살인이다. 이수빈은 즉시 이지환에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 지금부터 증거로 움직여야 돼. 감정으로 가면 고성이가 이겨.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로 고성이를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었는데요. 이지환은 말이 없지만 한 번 결심하면 돌처럼 움직입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영라부터 지켜. 영라 흔들리면 판 흔들려. 그 사이 지강호는 고성이 측의 미끼에 걸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늘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누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그 열등감을 이용해 지강호를 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누나를 흔들면 누나는 결국 실수한다는 계산. 그런데 지강호는 끝내 도구가 되기 직전 정순이의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정순이가 울면서 지강호에게 말합니다. 강호야, 누나한테 돌 던지지 마. 누나가 너 대신 돌 맞고 살아온 거야. 지강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누나의 삶을 생각합니다. 지강호가 삐뚤어졌던 이유가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비교 속에서 자존심이 깎였기 때문이라면 그 비교를 만든 사람이 어쩌면 고성이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강호는 완전히 회심하진 않지만 적어도 고성이 편에 서는 걸 멈춥니다. 이 변화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지강호는 증거를 들고 오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판을 뒤집는 법이죠. 이제 고성이의 방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죽었다고 믿는 고성이는 승리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고성이는 장례 절차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다음 그림을 그립니다. 박성재를 불안정한 후계자로 만들고 박영라를 철없는 딸로 만들고 박진석 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오고 필요하면 정보화 쪽과 손잡아
이지혁 결혼까지 이용할 계획. 고성이는 현실적으로 움직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소름이 돋죠. 그런데 고성이가 놓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고성이는 늘 사람의 감정을 이용했지만 그날만큼은 자기 감정에 취했습니다. 승리했다는 감정이요. 고성이는 밤늦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는 익명번호였고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편안히 가셨습니까? 고성이는 잠깐 멈칫하지만 곧 웃습니다. 누구세요? 상대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가셨습니까? 고성이는 그 질문을 확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편이라는 뜻이라고 착각한 거죠. 고성이는 말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죠. 그 통화는 고성이가 스스로 인정한 자백이었습니다. 한우진이 준비해둔 두 번째 녹음 장치가 그 통화를 잡아냈습니다. 한우진은 그 파일을 들고 지은호에게 보냅니다.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파일을 재생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자기 엄마의 살인 가능성을 확정짓는 소리였으니까요. 지은호는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엄마라는 단어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추악하게 변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은호야, 울어도 돼. 근데 지금은 끝까지 가자. 지은호는 코끝이 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끝까지 가. 그리고 이때 진짜 뒤틀린 반전이 하나 더 터집니다. 박진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게 사실은 고성이만 속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박진석 본인입니다. 박진석은 깨어난 뒤 지은호와 우진을 보며 말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남았네. 지은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살아나셔야 했어요. 그래야 고성이가 실수하거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고성이만 실수하는 게 아니야. 나도 실수했어. 우진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무슨 뜻이죠? 박진석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들인 순간부터 많은 걸 알고도 모른 척 했다는 뜻이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재혼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고성이가 지나치게 욕망에 민감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 욕망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적이 많아질수록 박진석은 악역 역할을 고성이에게 넘기며 자신은 뒤로 빠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결국 오늘을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박진석을 짓누릅니다. 박진석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 돌아오면 나는 고성이만 벌하는 게 아니라 나도 책임져야 해.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박진석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죄까지 들고 같이 터뜨릴 타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건은 단순한 악녀 처단이 아니라 AP그룹 전체를 뒤엎는 폭발이 됩니다. 이 폭발의 중심에 박성재가 서게 됩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이 죽었다는 소식 이후로 더 위험해졌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증오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이 박성재의 눈을 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고성이는 그걸 노립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성재야, 내가 나를 무너뜨리면 내 아버지 죽음은 영원히 가족 망신이야.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박성재는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박성재는 결국 두 갈래에서 싸우게 됩니다. 진실을 터뜨리고 싶지만 진실이 터지면 아버지도 무너진다는 갈래. 그 갈래가 박성재를 미치게 합니다. 여기서 지은호가 박성재를 붙잡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말합니다. 그거 알아요? 저는 평생 가족 망신이라는 말 때문에 입을 닫고 살았어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봅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 입 다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망신이어도 터뜨릴래요. 아니, 망신이 아니라 이건 죄예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박성재의 눈빛이 바뀝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으로요. 그래, 죄면 벌 받아야지. 이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됩니다. 장례 이후에 열리는 AP그룹 비상임원회에 명분은 후계 체제 정비인데요. 실상은 고성이가 권력을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 박성재를 앉히고 아버지 충격으로 판단이 흐린 아들 이미지를 만들며 임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 합니다. 고성이는 이미 사람들을 갈라놨고 일부 임원들은 고성이에게 줄을 섰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날 회의장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하나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죽은 박진석이었거든요. 박진석은 살아있는 얼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 눈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냉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내 장례 잘 치렀냐?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얼어붙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데요. 그래도 고성이는 바로 피해자 연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여보, 이게 무슨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연기하지 마. 고성이가 미소를 만들려다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크게 보입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을 바라봅니다. 우진은 USB를 꺼냅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킵니다. 박성재는 손을 꽉 쥡니다. 박영란은 고개를 들고 고성이를 똑바로 봅니다. 이지혁은 가슴 통증을 누르며도 자리를 지킵니다. 정보아는 회의장 뒤편에서 모든 걸 지켜봅니다. 정보아는 이 판이 회사 전쟁이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진이 말합니다. 고성희 씨, 당신이 끝났다고 말한 통화 녹음입니다. 회의장 스피커에서 고성희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죠.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지만 고성희는 끝까지 괴물입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말합니다. 조작이에요. 편집이에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조작일 수도 있지. 그럼 이건 박진석이 손짓하자 지은호가 앞으로 나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지은호는 그 떨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는 게 이번 지은호의 방식이거든요. 저 지은호입니다. 그리고 고성희 씨 딸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뒤집힙니다. 박성재가 숨을 멈춥니다. 박영라가 입술을 깨뭅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봅니다. 고성희는 그제서야 지은호를 제대로 바라봅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엄마가 아니라 적입니다. 지은호는 울컥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저를 버린 이유가 뭐였는지 이제 말해보세요. 제가 불편해서였나요? 아니면 제가 당신 약점이었나요? 고성이는 이 질문에 잠깐 말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고성이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고성이는 입을 열면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성이는 이 판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를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고성이가 바라본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에게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성재야, 너도 알잖아. 이 집안 깨끗하지 않아. 박성재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무슨 말이야? 고성이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박진석 회장도 나만큼은 아니어도 알고 있었어. 이 말은 공멸 협박입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무너지면 박진석도, 박성재도, 회사도 같이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 반쯤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이 스스로 인정했으니까요. 여기서 시청자는 갈립니다. 박진석도 공범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이 의심이 바로 다음 회차를 끌고 가는 큰 떡밥입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맞아. 나도 책임이 있다. 고성이가 그 말을 듣고 순간 승리한 듯 미소를 짓습니다. 봐라, 너도 같이 죽는다. 그런데 박진석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 말한다. 박진석은 자신의 알고도 모른 척한 순간들을 일부 공개합니다. 회사의 더러운 거래, 고성이에게 맡겼던 어두운 일들, 그리고 그 대가로 고성이가 더 커져 버렸다는 사실. 박진석은 자기 죄까지 같이 터뜨립니다. 이 순간 고성이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낍니다. 고성이는 늘 상대가 체면 때문에 멈출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체면을 버리고 죄까지 들고 같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고성이가 처음 만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때 또 하나의 반전이 터집니다. 이지혁이 갑자기 휘청입니다. 이지혁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듯합니다. 정보아가 놀라 뛰어오고 박성재가 이지혁을 붙잡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지금 멈추면 고성이 도망가. 이지혁은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판을 계산합니다. 그게 이지혁의 방식이니까요. 이 장면은 감정적으로도 큰 클라이맥스입니다. 사람이 죽는 판에서 또 다른 사람이 실제로 쓰러질 수 있는 공포가 들어오니까요. 고성이는 그 혼란을 이용해 빠져나가려 합니다. 고성이는 경호를 부르고 회의장을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출입문 앞에 이지환이 서 있습니다. 이지환이 말합니다. 못 나갑니다. 고성이가 비웃습니다. 내가 뭔데? 이지환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내가 본 게 있어서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곁을 지키며 고성이가 주스를 준비할 때 가루 봉투를 숨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고성이에게는 그 한마디가 칼입니다. 고성이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고성이가 아니죠. 고성이는 마지막 반격으로 우진의 약점을 겨눕니다. 한우진은 간이식이 필요하고 몸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그 약점을 이용해 말합니다. 우진아, 너 살고 싶지? 너 그 병 나 아니면 누가 책임져? 그 말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고성이가 우진을 자산으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우진이 그 말을 듣고 흔들릴 뻔합니다. 우진은 평생 고성이 아래에서 살기 위해
굴욕을 삼켰습니다.